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김장의 사위 도움을 왜 받아? 왜 일을 시키냐고. 얼마 안 시켰어. 이서방 추울까봐 내가 부엌에서 하라고도 했는데 뭘. 왜 이렇게 사위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야. 사위가 뭐 공짜로 생긴 엄마 머슴이라도 돼? 너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김장할 때 사위한테 도움 좀 받을 수도 있지. 부려먹긴 누가 부려먹었다고 그래? 어제 이서방도 그래. 엄마가 자기 너무 부려먹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심재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심 씨는 애 봐준 공 없다는 말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2년간 어린 손주를 거의 매일 봐줬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김장도 못 도와주겠다는 딸과 사위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부모는 희생해도 되고 자신들은 조금의 손해도 보고 싶지 않다는 딸과 사위. 그러면서 김장할 때 사위를 부려먹지 말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던지 심 씨는 혼이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에서 김장 돕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사위는 뭐가 그렇게 달라서 백년 손님을 운운하며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다 딸이 친정엄마를 업신여겨서인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심씨 또한 딸과 사위가 자신을 부려먹는 걸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심씨가 없으면 당장에 손주를 봐줄 사람이 없을 텐데 무슨 배짱으로 심씨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걸 끊은 뒤에야 후회할 테죠. 하지만 심씨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고 부모를 부려먹는 딸과 사위에게 가르침을 주기로 했습니다. 심씨는 딸이 하나, 그리고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1시간 정도 거리에서 혼자 살면서 직장을 다녀 만날 일이 많지 않았고, 딸 김수연은 30 후반으로 심씨와 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것도 있지만 심씨가 손자를 봐주고 있어서 더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홍제 좀 봐줄 수 있어? 어린이집 끝나고 몇 시간만 데리고 있어주면 되는데. 어느 날 딸이 심씨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손자가 어렸을 때는 딸이 휴직을 해서 키웠는데 돌이 지나면서 어린이집에 보냈고 딸은 복직했습니다. 안사도는 워낙 멀리 살아서 애초에 부탁할 수도 없었고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더니 그게 잘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나도 봐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냐. 이 나이에 손주 봐줬다가는 허리 부러져. 손자를 봐달라고 하니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도 해서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오후에 일하고 있는 거 알잖아. 식당에서 일하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딸이 애를 돌봐주면 돌봄비를 주겠다길래 솔깃했죠. 얼마 줄 건데? 100만 원 정도 줘도 돼? 3시 반부터 7시까지만 봐주면 되는데, 주중에만. 100만 원으로 무슨 애를 보라는 거야? 그럴 거면 그냥 식당 다니는 게 낫지. 식당도 저녁에만 일했는데 12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씨가 손해보는 것이었죠. 그래도 애 밥 먹이거나 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7시까지 데리고만 있어주면 되는데, 식당 일보다는 쉽지 않을까? 애를 어떻게 데리고만 있어? 칭얼거리면 안아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그런데 150만 원은 줘야지. 150만 원? 딸은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새 애 봐주면서 그 정도 돈도 안 받는 사람이 어딨나 싶었습니다. 남이었다면 절대 듣지 않을 부탁이었죠. 그러면 150만 원 드릴게요. 딸은 고민하는 듯 하더니 한숨 섞인 대답을 내뱉었습니다.
심 씨는 그렇다면 딸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딸의 말처럼 식당 일보다는 훨씬 편할 테니 말이죠. 손자도 보고 돈도 버니까 나은 선택인 것 같았죠. 결국 그때부터 심 씨는 오후마다 딸의 집으로 출퇴근했습니다. 다행히 야근이 잦은 직장은 아니라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는 딸이 꼬박꼬박 집에 왔습니다. 오늘 별일 없었어? 별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그냥 어린이집 다녀와서 거실에서 놀았지. 찬장에 있던 간식 꺼내서 줬고. 이서방 언제 와? 한 30분 정도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서방한테 태워달라고 해야겠다. 사위가 늦으면 버스 타고 집에 가곤 했는데 일찍 온다니 다행이었습니다. 몸이 힘든데 집까지 버스 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태워주면 10분 안에 도착하니까 그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손자는 얌전한 편이라 손은 많이 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애를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걷게 되자 소파에 누워 있다가도 금방 가서 붙들어야 했으니 말이죠. 저녁 먹고 가요. 아니야. 요새 소화 안 돼서 집에서 그냥 누룽지 끓여 먹을 거야. 저녁에 종종 딸 집에서 밥을 먹고 가기도 했는데 오늘은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30분 정도 지나자 사위가 도착했습니다. 나 좀 집에 데려다 줘. 아, 네. 장모님, 사위는 가방을 두더니 다시 신발을 신었습니다. 사위의 차를 타고 도심을 살짝 벗어나자 한산한 동네가 나왔습니다. 심 씨는 마당에 있는 아담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 이서방. 잠깐 들어와서 뭐 좀 해줘. 네. 사위가 차에서 내려서 심 씨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거 옷장 좀 옆으로 치워봐. 천장에서 물이 샌 것 같은데 주말에 사람 오기로 했거든. 근데 가구를 싹 치워놔야 한다네. 자기들이 그건 안 한대. 네. 잠시만요. 역시 사위가 가까이 사니까 좋긴 했습니다. 무거운 걸 옮길 때 부탁하면 되니까 따로 돈을 써서 사람을 부를 필요가 없었죠. 장모님, 이거 혼자서 옮기긴 힘들겠는데요. 그럼 어떡해? 내가 옮길 수도 없고. 그러자 사위가 한숨을 쉬면서 또다시 장롱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불 같은 건 미리 빼놓긴 했는데 그래도 무겁긴 할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이것도 옮겨요? 그쪽 벽에 붙은 거는 싹 빼놔. 하필이면 가구가 쭉 붙어 있는 쪽이라 사위는 금방 땀범벅이 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옷 갈아입고 오라고 하는 건데. 양복을 입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 가볼게요. 가구를 전부 빼놓고 사위가 지친 기색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거 갖고 가. 수고했으니까. 심 씨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음료수 상자를 사위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그걸 빤히 내려다봤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 지난번에 나 입원했을 때 그때 옆집 아줌마가 사온 거야. 새 거. 네. 잘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 김장하니까 좀 와. 알겠지? 그러자 사위가 네하고 조용히 대답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심 씨가 애를 봐준 뒤로는 김장 때마다 딸과 사위를 불러서 같이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몇몇과 함께 하니까 배추 양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힘쓸 사람이 필요해서 오히려 딸은 안 와도 사위는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다들 참 착한 사위를 뒀다면서 칭찬을 하는 것도 기분이 좋았고 말이죠. 엄마,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일 잘 안 시키지 않아? 다음 주에 김장에 딸이 와서 말했습니다.
절인 배추가 잔뜩 든 고무 대야를 옮기고 있는 사위를 보니까 안쓰러운 모양이었습니다. 너도 명절에 시집가서 차례상 차리고 하잖아. 김장 때도 가고. 너는 젊은 애가 남녀 평등을 몰라? 우리 차례상 다 사서 지내고 김장은 딱 한 번 갔어. 수육만 먹고 왔고. 그러니까 사위 부려먹지 말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엄마는 무슨 죄로 애 봐줘? 사위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장모가 고생하는 걸 알면 사위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이걸 힘들다고 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이 얘기가 나오자 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서방, 이번 주 주말에 토요일에 말이야. 잠깐 시간 좀 내줘. 무슨 일 있으세요? 화요일 저녁 일찍 퇴근한 사위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토요일에 모임 사람들이랑 같이 당일치기로 놀러 가거든. 그래서 이서방이 운전 좀 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5명이라 버스를 빌리기도 인원이 너무 적고. 그렇다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말이야. 이서방 차도 크고 그러니까 이거 타고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러면 모셔다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 같이 여행한다고 생각하면 좋지. 아, 네. 그러면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6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네. 순순히 대답한 사위는 심씨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심씨는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20분쯤 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홍재 아빠 운전시켜? 왜? 아니, 놀러 가는데 왜 사위를 운전기사로 만들어? 이서방도 주말에 좀 쉬게 둬. 딸의 말에 심씨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주말마다 부르는 것도 아니고 심씨가 운전을 부탁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심씨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운전해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다른 사람들은 자식 없어? 다 멀리 사니까 그렇지.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토요일에 내가 갈게. 싫다, 얘. 운전 많이 해야 되는데 남자가 해야지. 불안해서 어떻게 맡기니? 너 면허도 늦게 땄잖아. 그렇다고 어떻게 종일 운전을 시켜?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일정을 그렇게 잡았어? 이서방 주말에 일 없는 거 아는데 뭘.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거든? 2주 전에 너희 홍제 맡기고 놀러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그건 결혼기념일이라. 어쨌거나 너희는 그렇게 엄마 부려먹으면서 하루 시간 내주는 것도 싫어서 이렇게 전화까지 했니? 심씨가 서운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애를 맡기는 건 되고 왜 심씨가 자식에게 뭐 좀 부탁하려고 하면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것이지 몰랐습니다. 됐어. 그러면 알아서 할 테니까 이서방은 오지 말고 푹 쉬라고 해. 심씨는 딸의 대답을 듣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내일에도 봐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홍제 못 봐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 사실 안 봐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딸이 괘씸해서 해본 말이었습니다. 심씨가 그 정도로 책임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사위가 전화를 걸어서 토요일에 나오겠다고 하고 사과를 하고 나서야 기분이 풀렸습니다. 사위는 괜찮다는데 왜 딸이 나서서 난리를 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는 게 심 씨와 사위 사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 씨는 사위를 아들같이 생각했습니다. 진짜 아들은 멀리 있으니까 사위가 더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왔어? 시간 잘 맞췄네. 주말 오전 6시. 사위가 퉁퉁 부은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라 조금 어두웠습니다. 졸음운전하면 안 돼. 사위가 피곤해 보여서 한마디 했더니 눈을 비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태워서 가야 하니까 얼른 출발해. 둘둘씩 짝지어 다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사위가 어딨어? 세상에, 다들 사위 칭찬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심 씨는 그걸 흐뭇하게 쳐다보았죠. 여행은 재미있었습니다. 역시나 운전을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랐습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할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원하는 곳에서 차를 세워서 사진도 찍으니까 좋았죠. 아이고, 종일 얻어타서 미안하네. 미안하긴. 우리 사위도 맛있는 거 얻어먹고 좋지 뭐. 여행지에서 밥도 모임비로 계산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다음에 또 가. 그래. 어서 들어가. 사람들을 먼저 다 내려주자 저녁 8시에 가까워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서방, 오늘 정말 고생했어. 심 씨가 사위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잊지 않고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서 사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오늘 수고해서 우리 모임비에서 따로 챙긴 거야. 아니에요. 장모님, 안 주셔도 돼요. 에이, 그래도 받아. 내가 뭐 공짜로 사위 부려먹는 그런 나쁜 장모야?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래. 그걸로 들어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서 들어가던지 해. 네, 오늘 그래도 재밌었지? 심 씨는 사위랑 같이 여행하는 기분도 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심 씨의 물음에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가 봐. 수연이도 기다리겠네. 네. 그러면 쉬세요. 가보겠습니다. 심 씨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종일 돌아다녔더니 참 고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씻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여니까 문 밖에 딸이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너 또 애 맡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엄마 오늘은 힘들어서 못 봐줘. 어제 하도 돌아다녔더니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 정말로 오늘은 무슨 이유가 됐건 간에 애를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런 용건으로 온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에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오자마자 바로 잠들었지. 엄마, 어제 이서방한테 봉투 준 거 있잖아. 봉투? 그래. 수고했다고 봉투 줬지. 근데 10만 원 넣은 거 맞아? 왜? 운전해줬으니까 당연히 줘야지. 모임비에서 뺏어준 거야. 어제 종일 운전시켜놓고 10만 원 주는 사람이 어딨어? 따지는 말에 심 씨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밥도 주고 그 정도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2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15만 원은 금액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모임 사람들과 상의해서 준 돈이었습니다. 기름값도 따로 안 줬잖아. 그런데 10만 원만 주면 어떡해? 심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기름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긴 한 것 같았습니다.
한 3만 원 더 주면 돼? 기름값 하라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기름값이 3만 원밖에 안 나왔겠어? 10만 원이면 기름값밖에 안 돼. 기름값이 무슨 그렇게 비싸? 딸의 말에 심 씨는 무척 황당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달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더 달란 소리야?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지금 돈 달라고 찾아온 게 아니라 엄마 그렇게 사위 부려먹고 그러지 마. 내가 이서방 보기 미안해서 죽겠어. 봉투에 10만 원 들어있는 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 내가 민망해서 혼났다고. 이서방이 돈 적다고 뭐라고 해? 아니, 안 하지. 근데 왜 네가 난리야? 매번 딸이 문제였습니다. 아침 점심 맛있는 거 사 먹였어. 그 정도면 됐지? 무슨 돈 바라고 운전했니? 그것도 내가 생각해서 준 거지. 주기로 한 것도 아니잖아. 엄마는 우리 홍제 봐주면서도 돈 계산 정확하잖아.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받고. 그 말에 심 씨도 발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그러니? 내가 많이 받는다고. 원래대로라면 그거의 2배는 받아야 돼. 딸이라고 기껏 봐줬더니 2배? 그럼 오후에만 몇 시간 보고 300 받아간다는 소리야? 그게 말이 돼? 왜 이렇게 말끝마다 빈정을 상하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3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너 이러면서 무슨 돈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심 씨는 가방을 뒤져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거기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서 딸에게 쥐어줬습니다. 자, 이제 됐지? 기름값 해. 내가 살다 자식이 부모 위해 운전 좀 해줬다고 돈 받아간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그것도 20만 원씩이나. 그런데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런 말이 아니긴. 돈 때문에 이 아침부터 애까지 데리고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아니야. 이서방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홍제랑 키즈카페 가려고 나온 거야. 나온 김에 들른 거고. 겉봐. 이서방 피곤해한다고 눈치 주는 거잖아. 아니, 됐어. 갈게. 딸은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심 씨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손자한테 아는 척이라도 할 텐데 쳐다도 안 봤죠. 딸이 돌아가고 나서도 화가 나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장모님, 자고 있었는지 사위가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서방 생각엔 10만 원이 부족해? 심 씨가 다짜고짜 묻자 사위가 당황해했습니다. 아니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나 딸이 지 혼자 생각하고 지 혼자 엄마가 못마땅해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사위한테 부탁도 못 하겠어. 아니에요. 장모님, 홍제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참나. 내가 이서방 부려먹는다고. 그러지 말라잖아. 기름값도 안 줬다고. 심 씨는 사위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위는 심 씨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홍제 엄마가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죄송해요. 얄미운 딸보다는 그래도 사위가 낫다 싶었습니다. 나도 힘들지 않아서 홍제 봐주는 거 아니잖아. 근데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서로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도 어쩔 수 없었던 거지. 네. 알죠. 그때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억지로 부탁하더니 내가 뭐 좀 해달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내가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시겠죠. 죄송해요.
운전하는 거 안 힘들었어요. 그래. 내가 이서방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네. 그럼요. 사위와 통화를 마치자 그래도 조금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딸은 그날 이후로 사위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심씨가 사위를 불러 문짝을 고쳤을 때도, 텔레비전이 고장나서 내다버릴 때에도 딸은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 감기 걸렸어? 딸이 먼저 퇴근해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녁을 먹고 가려고 소파에 앉아서 밥이 다 될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자꾸만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으슬으슬한 것 같더니 감기 기운이 있나 봐. 찌개에 침 안 튀게 해. 나이 들면 감기만 걸려도 온몸이 아파. 알았어요. 아참. 다음 주에 김장할 거야. 그러자 딸이 부엌에서 나와 봤습니다. 김장? 해야지, 우리도. 토요일 새벽에 와. 오래 절여야 되니까. 알겠어요. 올해는 더 많이 할 거야. 원래 많이 했잖아. 식구도 얼마 없는데 왜 자꾸 늘려? 네 이모도 보내달라고 그러고, 동네 사람들도 좀 나눠주고 해야지.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각자 먹을 거 자기가 하면 안 돼? 너는 내가 왜 이렇게 정이 없어? 원래 김장은 다 같이 하고 다 나눠 먹고 하는 거야. 그런데 딸의 감기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탈이 났습니다. 우리 다 감기 걸려서 고생 중이야. 얘 그래도 김장에는 와야 해. 홍재도 아파서 오늘 오전에 병원 다녀왔어. 목요일에 받은 전화였습니다. 이서방은? 이서방도 훌쩍거려. 걱정이었습니다. 이러다가 김장에 못 온다고 하면 지장이 컸습니다. 약 부지런히 먹어. 토요일에는 꼭 와야 하니까. 알았어. 그런데 금요일 밤 결국 딸에게서 못 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관리를 좀 잘하지. 왜 하필이면 김장하는 날에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김장하기 싫어서 꾀병이라도 부리나 싶었습니다. 너는 못 와도 이서방은 와야 해. 이서방도 몸 안 좋대. 심한 거 아니면 웬만하면 오라고 해. 그 고무통이랑 그런 걸 어떻게 여자들끼리 옮겨? 지훈이 오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일찍 말했어야지. 어떻게 당장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해? 가깝지도 않은데. 동네에 다른 아저씨들 없어. 옆집과 건너집 여자와 함께 김장을 하기로 했는데 옆집은 과부였고 건너집은 심씨가 더 힘이 좋을 정도로 남작이 비실비실했습니다. 결국 사위가 꼭 필요했습니다. 몇 포기 할 게 아니고 지난번보다도 50포기나 더 담글 예정이었으니 말이죠. 알았어. 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동이 트기도 전에 사위가 집으로 왔습니다. 옷 단단히 입고 해. 따뜻하게. 김장을 마당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심씨는 두꺼운 외투를 하나 꺼내서 사위에게 건넸습니다. 몸도 안 좋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것 좀 저쪽으로 옮겨봐. 배추를 절일 큰 통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마당 가운데로 사위가 옮겼고 그 다음에는 배추가 담긴 통도 끌어다 놓았습니다. 아이고, 힘 좋네. 역시나 사위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추를 손질하고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허리 아프겠어. 괜찮습니다. 잠깐 앉았다가 해. 구부정한 자세로 소금을 뿌리고 배추를 옮기고 하니까 힘들 만도 했습니다. 심씨는 잠시 사위를 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일을 시작했는데 심씨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사위는 젊어서 팔팔해 보였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하더니 역시 젊음이 좋다고 생각했죠. 아이고, 고되다. 뚜껑을 덮어서 두자 배추 절이는 것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밥 먹고 하자. 심씨가 대충 밥을 준비했습니다. 생선 몇 마리 구워서 누룽지에다가 다 같이 후루룩 먹었죠. 양념할 재료 손질해야 하거든. 여기 앉아서 이것 좀 썰어. 이 정도 크기로. 심씨가 부엌 바닥에 도마를 두고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바깥에 추우니까 여기서 썰어. 심씨와 다른 여자들은 부엌이 좁아서 바깥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위만 따뜻한 데서 시키네. 그걸 보고 옆집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사위 내가 챙기지. 이서방 그거 하고 옆에 무 있잖아. 그거 채 썰어야 되거든. 채칼로 가로. 부지런히 해야 돼. 엄청 많으니까. 네. 사위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김장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료 손질하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점심도 또 된장국 말아서 먹고 배추 뒤집고 전쟁 같았습니다. 이서방 이리 좀 와서.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이것 좀 부어. 큰 대야에 양념을 만들려고 하는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여자들이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액젓을 좀 더 넣을까? 그러자 사위가 끙 소리를 내었습니다. 힘들지? 사위의 어색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것 좀 섞어봐. 이게 제일 힘들어. 여자들은 못해. 고무장갑을 주며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큰 대야에 가득 담긴 양념들을 보니까 사위는 질린 듯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양손으로 양념을 섞기 시작한 사위가 힘든지 자꾸만 윽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게 재밌는지 여자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죠. 온몸을 써야지. 온몸을. 네. 아이고, 몸 안 좋다는 사위가 힘들어 보여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심씨가 했다가는 일주일 내내 알아 누울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양념을 비비고 사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아픈지 오른손으로 허리를 짚고 있었죠. 찬물에 배추를 한 포기씩 헹궈 소쿠리에 받쳤습니다. 그것도 사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배추 헹궈야 돼. 그래도 남자 힘이 있으니까 금방 되네. 사위가 무거운 배추를 들어 올리고 여자들이 수도가에 앉아서 물로 헹궜습니다. 배추를 다 씻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아이고, 얼른 해야겠다. 이제 배추에 양념을 넣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 많은 배추를 다 하려면 또 몇 시간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 후 김장을 다 끝냈을 때는 해가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당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긴 해. 다음엔 좀 줄여. 힘들어 죽겠다. 허리가 아플 만도 했습니다. 다들 허리를 두드리고 있었고 사위도 녹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지런히 놓인 김치통들을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이서방 마당 좀 정리해야겠다. 통들 전부 씻어가지고 저기에다가 엎어놔. 그럼 우리는 가볼게. 여자들이 김치를 챙겨갔고 심씨가 사위와 함께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당도 좀 쓸어주고. 심씨도 자잘하게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청소를 하자 늦은 시간이 됐습니다. 김치 몇 통 줘? 저희는 2통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
먹고 또 가져가서 더 먹어. 사위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녁밥을 챙겨줄 걸 그랬나 싶어서 찜찜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도 집에 가서 편히 먹는 게 낫겠거니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 아팠습니다. 추운 데서 중노동을 했더니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이 씨는 점심쯤이 되어서 돼지고기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리고 조금 있자 아들이 왔습니다. 왔어?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 수육했어? 했지. 얼른 앉아. 김장 잘했어? 엄청 많이 했다며? 잘했어. 네 매형이 와서 다행이지. 오, 맛있는데? 심 씨는 어제 담근 김치와 삶은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는 아들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 때 한 통 가져가. 그러자 아들이 고기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친구들 만나서 술 많이 마셨어? 아니, 많이는 아니고 적당히 먹었어. 많이 먹었으면 오늘 못 왔지.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마당으로 나가봤더니 대문 밖에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김치 더 가져오라고 그래? 아니요. 어제 잠바를 두고 가서요. 그런데 사위는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심 씨의 아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매형, 오셨어요? 사위가 아들과 식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쩐지 심 씨는 찔리는 기분이 됐습니다. 어제 같이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김장 후에 수육도 안 먹은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옆집이나 건너집도 집에서 먹겠다고 해서 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서방도 앉아서 한입 해. 아니에요. 홍제 엄마가 밥하고 있어서요. 그럼 돼지고기 삶아서 어제 담근 김치에다가 먹어. 아주 맛있네. 네. 사위가 돌아섰고 심 씨와 아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매형 왠지 얼굴이 안 좋은데. 아프대. 어제보다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있다가 전화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녁까지 먹고 돌아갔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훈이 왔었다면서? 왠지 그 얘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왜?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지훈이 못 온다면서 돼지고기 먹으러 올 시간은 있대. 어제는 왜 안 온 거래? 왜 안 오긴?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온 거지. 토요일에 걔가 무슨 일을 해? 사실 친구들과 약속 때문에 못 온 것이긴 했지만 그렇게 말했다가는 또 딸이 난리를 칠 것 같아서 둘러댔습니다. 근데 딸은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서방 응급실에서 수액 맞어. 뭐? 정말? 어제 얼마나 일을 시켰으면 그래? 얼마 안 시켰어. 이서방 추울까봐 내가 부엌에서 하라고도 했는데 뭘. 심 씨는 다소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이서방 건강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 말이죠. 그래놓고는 김장한 거는 고기까지 삶아서 아들 먹이고 맨날 아들 같다고 하더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해? 이서방이 얼마나 서러웠겠어? 그걸 그새 가서 말했어? 지금 그게 중요해? 누구는 새벽부터 밤까지 종일 머슴처럼 일하고 누구는 편하게 먹기만 하고. 그건 정말 아니야. 시어머니가 날 그렇게 취급했다고 생각해봐. 뭐? 네 시어머니가 그랬어? 아니, 우리 시어머니는 엄마처럼 그렇게 안 해. 왜 이렇게 사위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야? 엄마 아들은 아까워서 일도 안 시키면서.
사위가 뭐 공짜로 생긴 엄마 머슴이라도 돼? 너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김장할 때 사위한테 도움 좀 받을 수도 있지. 부려먹긴 누가 부려먹었다고 그래? 어제 이서방도 그래. 엄마가 자기 너무 부려먹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뭐? 사위가 그런 말을 한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군말 없이 했으면서 뒤에서는 꼭 이렇게 일일이 일러 바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려먹는다는 말을 사위가 직접 한 것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김치를 뭐 나 혼자 먹으려고 담갔어. 그렇다고 우리 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 1년에 많이 먹어야 2통이야. 친척들까지 다 나눠주려고 담그는 걸 왜 사위를 시켜? 그래놓고 아들은 고생 안 시키려고 부르지도 않고. 다음 날에 고기 먹이고 김치도 싸줬지. 아들 같은 사위가 어디 있어? 엄마는 사위가 어렵지도 않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아들 불러서 고기 좀 먹였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심씨가 자기들을 위해 해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까먹어버리고 지들이 희생한 것만 생각하니까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서방 절대 김장에 안 부를게. 그리고 주말마다 불러서 뭐 옮겨라, 뭐 고쳐라. 그것도 하지 마. 동네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심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발 이서방 좀 괴롭히지 마, 어? 심씨는 화가 나서 대꾸했습니다. 그래. 안 부른다고. 대신에 나도 내일부터 애 안 봐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딸도 말이 없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심씨가 화난 만큼 딸도 화가 난 것 같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픈데 김장 때문에 응급실에 간 것 같아서 걱정이 됐었는데 사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몇 마디 했다고 애 안 봐주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딸은 기가 막혀야 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오지 마. 나도 엄마한테 150만 원씩이나 줘가면서 맡길 마음 없어. 이제. 뭐? 내가 그때도 말했지. 2배는 더 줘야 된다고. 어린애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서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안 맡기겠다고. 그래. 마음대로 해라. 심씨는 거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래서 애 봐준 공없다고 딸은 자기는 아쉬울 것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심씨는 다음 날 정말로 딸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독한 기집애. 못 이기는 척전화 한 통이라도 했다면 심씨도 손자를 봐주러 갔을 것이었습니다. 심씨가 아니면 봐줄 사람을 당장 구하기 힘들 테니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로 심씨에게 애를 안 맡길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심씨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자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딸에게 받는 150만 원이 심씨의 생활비였는데 그게 당장 다음 달부터 끊긴다면 심씨도 다시 아르바이트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벌어야 노후에 덜 까먹으면서 살 수 있으니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딸이 더 괘씸했습니다. 멀쩡히 잘 다니던 식당도 그만두게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나 몰라라 하나 싶었죠. 한 달이 지나자 심씨가 못 참고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질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신호음이 한참 울리더니 사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서방. 네. 장모님,
지난번에 말이야, 김장하고 나서 병원 갔다면서? 아, 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비리비리하게 하니, 내 말은. 고생했다, 이 말이지. 미안한 마음에 주저리 아무 말이나 나왔습니다. 이제 몸 좀 괜찮아? 한참 지났는데요. 뭘? 다른 게 아니고. 홍제는 어떻게 했어? 누가 봐줄 사람이 있는 거야? 아, 애엄마가 도움이 있었어요. 어이고, 금방 구했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람 쓰려고 그래.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람 쓰기 싫다고 그랬잖아. 이제 어쩔 수 없죠. 근데 잘 봐주셔서 괜찮아요. 애를 잘 봐준다는 말에 왠지 모르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엄마랑 말다툼 좀 했다고 끝까지 굽히지 않고 기어이 도우미를 고용한 딸도 야속했습니다. 심 씨는 최근에 식당 몇 군데를 가보았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서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심 딸이 다시 연락을 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물 건너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손자 돌보는 것보다 나은 일이 없었습니다. 내 손자 매일 봐서 좋기도 하고 종일 보는 것도 아니기에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150만 원도 큰 돈이었죠. 내가 다시 봐줄 수도 있는데 돈도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심 씨가 먼저 은근히 운을 뗐지만 사위가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적게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안 봐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사위는 이만 끊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할 말이 없어서 심 씨는 그냥 그렇게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어쩐지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자를 안 봐주겠다고 한 건 심 씨였는데 어째서 딸과 사위에게 쫓겨난 기분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만에 전화를 다 했어. 심 씨가 불퉁하게 말하자 딸이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곧 이사가. 뭐? 어디로? 홍제 아빠 발령나서. 엄마 피해서 이사까지 가니? 심 씨가 발끈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대꾸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로 발려나서 가는 거긴 한데. 좀 떨어져 사는 게 우리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반가웠어. 뭐? 딸의 말에 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엄마가 그동안 홍제 키워준 거에 대한 고마움은 없는 거니? 고맙지. 맨날 고맙다고 했잖아. 150만 원 많은 줄 알면서도 그래서 준 거잖아. 내 월급 생각하면 정말 큰 돈이었어. 우리한테는 그래도 엄마 용돈 하라고 이서방이 흔쾌히 준 거야. 아니, 이런 말 이제는 소용없고. 엄마도 더 이상 손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시라고요. 심 씨는 2달 뒤에 이사한다는 딸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자를 돌보기 힘들긴 했어도 딸과 가까이 살아서 좋은 점이 더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부러워했고 말이죠. 그런 딸이 떠나간다니까 마음 한구석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제는 멀어질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슬픈 한편 딸이 야속했습니다. 끝까지 심 씨에게 매정한 것 같았습니다. 사위 고생시킨 것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잘해준 게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이었죠. 그렇게 2달 뒤에 딸은 이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전과 같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쩐지 심 씨는 외로운 기분이 됐습니다. 명절 때는 오겠지만 그래도 외로웠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줘. 너 그럴 거면 차라리 다시 취업을 해. 어? 그러면 애기 안 가질 거냐고 시어머니가 엄청 뭐라고 하실걸. 너 거기에 애 낳으러 갔니? 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 바보야? 내가 너 그러라고 결혼시켰어? 너 박서방한테 말 못하면 엄마가 전화해? 아니, 전화를 왜 해? 내가 애야? 애가 아닌데 왜 자꾸 용돈을 달라고 그러냐고. 엄마가 엄마잖아. 친정엄마가 용돈 좀 못 줘? 그러면 돈 버는 남편이 살림하는 아내 용돈 좀 못 줘? 생활비와 용돈은 별개야. 전업주부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 돈 한 푼 마음대로 못 쓰고 어떻게 사니? 그래서 엄마는 이제 나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6세 정경욱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정 씨는 딸을 괜히 결혼시킨 것인가 싶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니까 탈이 났다고 생각했죠. 남들은 다 결혼을 잘 시켰다고 했는데 그건 속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능력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것 같았던 딸은 전업주부라 돈 쓰는 게 주눅이 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위가 짜게 굴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친정엄마 입장에선 속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씩 주게 된 용돈. 처음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지속적인 딸의 부탁에 정 씨도 괴로워졌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까지 집에서 대접도 못 받고 사나 싶은 마음에 매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으면 끝이지. 자꾸만 손을 벌리는 딸도 답답했고 말이죠. 그래서 딸의 사정이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지고 볶는 것도 부부간의 일이었지. 정 씨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 씨에게 딸은 서운하다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 씨도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정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라 많은 사랑을 주며 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공부를 하다가 26에 취직을 했죠. 들어간 직장이 좋은 편이라 이제 딸에 관해서는 걱정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앞가림 잘하다가 30 초중반쯤 결혼하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딸은 취직한 지 1년 만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딸의 나이가 27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정 씨 부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혹시 임신한 건 아니지? 두근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정 씨가 본격적으로 딸을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남자친구 있다고 했잖아. 남자친구 있으면 다 결혼해? 그래. 수빈아, 천천히 생각해. 너는 10년은 더 있다가 결혼해도 돼. 요새 누가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 남편도 애가 타는지 조용히 딸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뭐가 문제냐는 듯 아주 태평했습니다. 결혼하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할 거 조금 빨리 해서 안정적으로 살면 좋잖아. 지금 삶도 안정적이잖아. 그러면서 딸은 남자친구가 돈도 잘 벌고 부모님도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큰 부자는 아니어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안정 타령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 씨에게 딸이 말했습니다. 영호 씨는 지금 35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린 나이도 아니야. 남자친구가 연상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차이나는 줄은 모르고 있던 정씨 부부는 입을 쩍 벌렸습니다. 8살 차이야? 그러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늘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는지 남편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 연애도 얼마 하지도 않았잖아. 1, 2년 더 만나보다가 그때도 결혼하고 싶으면 해. 안 늦어. 그러면 늦어. 왜? 남자가 도망이라도 간대? 남자친구가 너무 나이 들잖아? 너 스스로를 생각해야지. 왜 꼭 남자 쪽에 맞추려고 해? 답답한 듯 남편이 말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단 데리고 올 테니까 만나봐. 역시나 외동딸을 이기진 못했습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는 없는지라 정씨 부부는 보름쯤 뒤에 그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멀끔하게 잘생겼고 진중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며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이 보였습니다. 수빈아, 그건 아니야. 전혀 모르는구나?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딸이 한마디 하면 그걸 꼭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딸이 잘 모르고 한 말이긴 했지만 사실 그게 맞든 안 맞든 일단은 정씨의 딸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취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몰랐네. 남자친구의 회사에 관한 이야기니까 잘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정씨도 잘 모르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콕 집어내야 했나 싶었습니다. 수빈이가 아직 어려서. 정씨가 말하자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잘 가르치면 되죠. 그 말에 기분이 요상했습니다. 묘하게 기분 나쁜 말이었습니다. 그게 자신이 너무 딸을 과보호해서 그런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마찬가지인지 미소 지은 입술이 삐뚤음했습니다. 엄마, 오늘따라 밥이 더 맛있다. 그래? 많이 먹어. 남편이 남자와 대화를 하길래 정씨도 딸과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그때 갑자기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자 딸의 여자친구가 비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이에 어머니한테 반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지 마. 남들이 욕해.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굳이 정씨 부부가 듣는 앞에서 딸을 나무라듯이 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오던 말투를 20대 중반이 되었다고 갑자기 고치는 자식이 과연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거기에다가 대고 볼멘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노력할게라고 순순히 대답했죠. 남자의 원래 성격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딸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도 이러는데 둘만 있을 때는 깔보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말이죠. 엄마, 어떤 거 같아? 그런데 딸은 그런 정씨 부부의 마음도 모르고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에 초롱초롱하게 눈빛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거기다가 대고 차마 별로였다고 말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 아닌 것 같아. 널 왜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무시? 아니야. 영우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딸은 그저 해맑아 보였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정씨 부부뿐인 듯 했습니다. 나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대. 아이고, 그 말 듣고 결혼하는 애가 어디 있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영호 씨 능력도 있고 나는 몸만 가면 돼. 뭘 위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나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게. 엄마. 아니, 잘 살게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만나고 행복하다는 딸.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겠다는 딸의 말에 정씨 부부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었고 딸의 안목을 믿자 싶었습니다. 딸의 고집의 결혼은 결국 하게 될 텐데 끝까지 반대해서 축하도 제대로 못해주고 보내고 싶지는 않았죠. 딸의 말대로 집도 혼수도 전부 남자 쪽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몸만 들어오라는 말에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을 그런 식으로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한 자격지심이라고 한데도 할 말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사둔 아파트가 있다길래 정신애가 혼수를 넣었습니다. 자식이라곤 딸이 하나라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결혼 몇 달 후 정씨는 또 속이 터졌습니다. 나 다음 달부터 회사 그만둬. 뭐? 왜? 어느 날 딸이 주말에 집에 놀러와서 말했습니다. 근데 직장을 그만둔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영호 씨도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그러고. 시댁에서도 애 키우고 하려면 직장 다니면서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그러셔서. 직장 다니면서 애를 왜 못 키워? 육아휴직을 해도 되는 거고, 최악의 경우엔 사람을 써도 되는 건데, 내 애기를 왜 남의 손에 맡겨? 아무리 그래도 멀쩡히 잘 다니는 직장을 그런 이유로 그만둬? 너 거기 들어가려고 공부 얼마나 했는데 그래? 아깝지도 않아?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도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거의 없을 테고, 그래도 살아가려면 내 돈 나올 구석은 있어야 하는 건데, 딸이 너무 경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돈 부족한 거 아닌데 뭘. 박서방 돈 잘 버니까? 그건 그거고, 너도 네 커리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아니더라도 너도 네 용돈 정도는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영호 씨 있는데 굳이 나까지 일할 거 있나 싶어서 그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하니까 힘들게 나가서 일하는 게 마음이 안 좋나 봐. 그래도 직장은 다녀야지.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 취미생활하고 살림하고. 너 정말 그렇게 살아도 만족하겠어? 남들은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뭘. 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웃었습니다. 모든 걸 이혼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전제로 생각하면 안 되지. 딸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정 씨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여자도 능력이 없으면 집에서 길을 못 펴는 법이었습니다. 상결례에서 만난 사돈 내외는 기가 세고 전형적인 기성세대 느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집에서 남편 내조나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딸이 직장을 그만두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옛 방식으로 생각하자면 며느리란 시집에서 그리 대접받는 위치는 아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똥고집 딸을 누가 말릴까요? 요즘엔 아무리 젊은 여자들이라도 결혼을 잘한 사람들은 전부 일을 그만두고 요가하고 커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했죠. 딸이 공부도 잘했고 직장에 자부심도 있어서 그런 삶을 동경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데 뜯어 말린다고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딸은 다음 달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지? 요즘 유행하는 케이크래.
딸이 평일 낮에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웬 카페에 데려가 줬는데 모처럼 딸과 이런 시간을 보내니 좋긴 좋았죠. 요즘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심심하지 않어? 갑자기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려니까? 집에만 있진 않지. 낮에는 요가도 하고 그래. 영호 씨가 등록해줘서. 그래? 그래도 시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책도 보고 그러는 거지. 집에서 TV도 보고. 난 재밌어. 그렇다면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돈이 있다면 굳이 힘들게 일하는 삶보다 여유롭게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까지 일하다가 그만두고 올해부터는 집에 있었는데 사회생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앞으로 자주 만나면 되겠다. 두 백수가 이렇게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닐 생각에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친구들, 자식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바빠서 1년에 얼굴 몇 번 볼까 말까라고 한던데 어쩌면 딸이 결혼을 잘했구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딸과의 만남은 자주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반년 정도는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딸은 바빠졌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보통 시집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없이 너 혼자 거기 가 있는 거야? 부르시니까 왔지. 왜? 김장하러. 김장은 알겠는데 그러면 적어도 주말에 남편과 함께 가야지 뭐 한다고 혼자 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부른다고 안 갈 수도 없을 텐데 왜 며느리만 부르는지 사돈이 이해가 안 됐죠. 집에서 노는 사람이 와야지. 그렇다고 영호 씨도 같이 하라고 할 순 없잖아. 일하느라 힘든데. 아이고, 김장이 얼마나 중노동인데. 정 씨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김장을 하지 않았지만 젊었을 적에는 만삭 때까지도 김장에 불려가서 100포기씩 담갔습니다. 딸이 해보지도 않은 일로 고생할 생각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편들어줄 남편도 없으면 아무래도 시집이라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시집에서 받은 게 많으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뭐? 나도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 엄마까지 뭐라고 그러지 마. 스트레스 받아. 가면 또 애기 언제 생기냐고 그러실 거고. 한숨 쉬며 하는 딸의 말에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받은 게 많아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자꾸만 불려다니나 싶었습니다. 그럴 거면 평범하게 반반 결혼하고 직장도 다니고 시집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될 일인데.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과는 가끔씩 만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딸이 집으로 찾아왔죠. 집이 좋다? 너희 집은 따로 있잖아, 이제. 우리 엄마 너무 정없네. 나 배고프다. 나가서 먹자니까 왜 엄마 귀찮게 자꾸 집에서 먹자고 그래? 집밥 먹고 싶어서 그렇지. 집밥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던 딸이 독립을 하긴 했구나 싶었습니다. 요리할 줄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 먹는 게 부실하구나 싶었습니다. 너 집에서 밥은 해 먹지? 맞벌이 하면 모르겠는데 전업주부 됐으면 그래도 이것저것 할 줄 알아야지. 안 그래도 요리학원 등록했어. 그거는 시어머니가 등록해 주셨지? 그래서 요새 바쁘다고 했습니다. 집안일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정 씨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나 50만 원만 빌려줘. 뭐? 50만 원? 응. 급해서. 다급해 보이는 딸의 목소리에 정 씨는 묻지도 않고 바로 딸에게 5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고맙다는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인데 축의금을 깜빡했나 어쨌나. 아무튼 그런 말을 덧붙였는데 정 씨는 금방 주겠거니 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아하긴 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이러컬 잊어버릴 딸이 아닌데 빌려간 돈을 안 갚으니 말이죠. 그런 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집간 딸에게 50만 원 정도는 이벤트성으로 용돈으로 줘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딸을 만났을 때 조금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수빈아, 엄마 예솔이 결혼식 때 입을 옷 좀 같이 골라줄래? 조카 결혼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집에 있는 옷을 입고 가려니까 남편이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다며 딸과 함께 백화점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때마침 딸이 요리학원도 요가도 안 가는 날이라길래 모처럼 딸과 쇼핑이나 해야겠다 싶어서 딸을 불러냈습니다. 이거 어때? 예쁘다. 화사해 보여. 갈색 빛의 긴팔 원피스를 들어 몸에 대보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전에 입어보았던 살구색 블라우스를 살까 원피스를 살까 고민하던 찰나에 딸에게 딱 어울릴 만한 옷이 보였습니다. 수빈아, 너는 이거 어때? 너도 하나 사면 되겠다. 어차피 딸도 결혼식에 갈 예정이었으니까 나온 김에 딸 것도 사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딸한테 무척 어울릴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딸이 어쩐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왜? 예쁜데? 고급스러워 보이고. 딸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되더니 눈이 높아졌나 싶었습니다. 이거 싼 거 아니야? 가격표를 보니까 다른 옷들보다도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오늘 옷 안 살래. 엄마 거만 사.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쇼핑을 하면 서로의 것을 골라주곤 했는데 딸이 아무것도 안 사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 씨의 옷을 고를 때 제잘제잘 말이 많은 걸 보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엄마 마음에는 쏙 드는데 엄마가 사주면 살 거지? 정 씨가 장난스럽게 묻자 딸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주면 당연히 사지. 공짠데. 그럼 엄마가 사줄게. 이거 입고 와. 결혼식에. 그러자 딸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더니 그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밥을 먹은 것도 정 씨가 계산했습니다. 딸 성격에 원피스를 받았으면 밥값은 먼저 계산하겠다고 나섰을 텐데 결혼하더니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쯤 딸이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딸내미가 쇼핑 시중 들었는데 용돈 없나? 용돈. 너 옷 사줬잖아. 그런 거 말고 용돈. 애교스럽게 말하는 딸이었지만 정 씨는 얘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된 후로 어쩐지 더 쪼잔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 얘가 돈독이 올랐나? 그러면서 정 씨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원피스는 선물이고 그래도 하루를 내어줬으니까 기분 좋게 주자 싶었습니다. 굳이 용돈을 달라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침 5만 원짜리가 있어서 내 장을 꺼내서 주자 딸이 기뻐했습니다. 다음엔 네가 싸. 돈도 많은 게 돈 없는 엄마를 벗겨 먹으려고 그래? 그러자 딸이 미소 짓고 대답은 하지 않았죠. 그날도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이후에 종종 더 만나게 되면서
정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었지만 딸이 좀처럼 지갑을 여는 법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여유롭게 살다 보면 더 흥청망청 쓰게 될 텐데 어째 반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유롭게 살고 싶다더니 왜 갑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그리고 용돈 달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만났을 때 할 때도 있었고 전화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생 때도 잘 안 하던 말을 결혼한 뒤에 하니까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돈 쓰라고 장난처럼 10만 원, 20만 원 주던 게 쌓이니까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은행 앱을 확인해 보던 정 씨는 깜짝 놀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환갑이 다가올 때였죠. 무슨 여행이야? 그냥 수빈이 불러서 밥 한 끼 먹으면 되지. 아니, 누가 사람들 다 초대해서 잔치라도 하자 그래요? 그냥 우리 둘이 소소하게 기념으로 여행 한번 가자 그러는 거지. 당신 지난번에 안 사돈 생일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몇 달 전에 안사돈의 생일이었는데 딸에게 듣기론 해외여행을 보내줬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환갑이고 딸이 결혼하고 처음 돌아오는 생일이니까 딸과 사위가 뭐라도 챙겨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위가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환갑이면 그 정도 기대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여행 말고 제주도 정도도 좋을 것 같지 않아? 남편이 못 말린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일주일 전으로 다가왔는데도 딸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행을 가려거든 아무리 제주도라도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할 텐데 말이죠. 이마저도 늦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때까진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너 설마 아빠 환갑 까먹은 건 아니지? 에이, 설마 내가 아빠 환갑을 까먹겠어?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엄마 좀 서운해지려고 하는데. 에이, 바빴어. 아빠 환갑 때 우리끼리 외식할까? 맛있는 데서. 그런데 딸의 말에 다소 맥이 빠졌습니다. 제주도 여행이 아니라면 근처 어디로 가야 하나, 티켓이 필요 없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고 있던 차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정 씨는 딸에게 여행 얘기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괜히 혼자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창피하기도 했고, 밥 먹자는 딸한테 여행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였습니다. 혹시나 잘난 사위 만나서 괜히 장모가 욕심부린다고 흉을 볼 수도 있었고 말이죠. 그냥 보내줬다면 갔겠지만 굳이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넷이 같이 밥 먹자. 애초에 남편도 그렇게 하길 원했었기 때문에 여행은 그냥 남편 시간 될 때 둘이 따로 가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환갑 전날이 되었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영호 씨는 내일 같이 못 갈 것 같아. 왜? 바쁘대? 응. 바쁜 일 있다고 그러네.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미리 약속이 돼 있던 장인어른 환갑에도 모서나 싶긴 했습니다. 섭섭한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오죽하면 모서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알았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다음날 정 씨는 어느 횟집에서 딸과 만났습니다. 오늘 내가 쏠게. 호기롭게 외치는 딸을 보고 정 씨 부부는 웃었습니다. 메뉴를 보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회 종류도 있었고 정 씨가 좋아하는 초밥들도 다양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것도 시킬까?
그래도 남편의 환갑을 기념하려고 만난 건데 푸짐하게 시켜서 먹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대꾸했습니다. 너무 많지 않나? 셋이 이게 많어? 회는 엄청 조금씩 나올걸? 일단 이거랑 이거. 2개만 시킨 다음에 더 시키자. 딸은 초밥 한 접시와 회 작은 접시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셋이 먹기에는 적어 보였습니다. 그래. 먹고 더 시키면 되지. 처음부터 막 시키면 맛없잖아. 알았어요. 남편도 말리니까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회는 정말 작은 접시에 나왔고 초밥도 몇 조각 되지 않았습니다. 정씨가 양이 많은 편은 아닌데 혼자서도 먹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 개 같이 나오는 걸로 세트 같은 거 없어? 딸이 고민하는 듯 메뉴판을 보았습니다. 답답했던 정씨가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게 대표 메뉴라는데. 이거 먹자. 비싸네. 딸의 중얼거림에 정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고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가격이 나가는 식당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TV에 나올 법한 그런 고급 횟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환갑이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부족함 없이 먹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가만 보면 시집 가고 나서 더 좀 뭐랄까? 쫌생이가 된 것 같아. 그 말의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남편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빠를 따라서 크게 웃진 못했습니다. 그 표정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빠 환갑인데 돈 쓰기 그렇게 아깝느냐며 농담이라도 건넸겠지만 정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섭섭해했습니다.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안 사도는 환갑도 아니고 그냥 생일이었는데도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더니 대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었습니다. 이것도 시집에서 받은 게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혼수만 해줬다는 이유로 정씨 부부는 딸 부부에게 늘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조금 억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을 벗겨먹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른 때는 정씨가 대부분 샀고 말이죠. 그런데 환갑에만큼은 좀 안 그러면 안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딸이 지갑을 열더니 카드 한 장을 꺼내고 휴대폰을 같이 내밀었습니다. 반은 카드로 해주시고요. 반은 여기 핸드폰으로 해주세요.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자 딸이 무슨 세금 때문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나가고 화장실에 들렀을 때 딸이 사위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문자 갔어. 얼마 안 나왔지. 알았어, 선물. 선물은 그냥 식사한 걸로 대신하는 거지, 뭐. 사위의 카드였는지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쓴 거를 강조하는 게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역시나 메뉴판을 보고 망설인 게 정말로 망설인 것이 맞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정씨가 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는 아빠 환갑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까 묻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깜짝 놀라며 언제 왔냐고 물었습니다. 언제 온 게 중요해? 박서방도 돈 조금만 쓰래. 집 안 해줬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면 뭐야? 그런데 딸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화가 났던 정씨도 영문을 몰라 쳐다보고 있자 딸이 우울한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 눈치 보여서 그래. 뭐가 눈치 보이는데? 돈 안 벌고 집에 있으니까. 밖에서 돈 쓰기 눈치 보여.
세상에 근 몇 년간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자의로 직장을 그만둔 게 아닌데 무슨 눈치가 보인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돈 쓰고 취미 생활하며 지내라고 집에 주저앉힌 것이 아닌 모양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네가 눈치를 그냥 보는 거야? 아니면 박서방이 눈치를 주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8살이나 어린 여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단 말로 꼬셔서 결혼해서 직장도 그만두게 했으면 다른 건 몰라도 돈 때문에 눈치는 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박서방 요새 힘드니? 돈 못 벌어? 그건 아니고 자꾸 아껴 쓰라고 그러고 카드로만 생활비를 주니까. 뭐? 현금을 하나도 안 줘? 현금으로 쓰려면 어디다 쓰는지 일일이 말하고 타서 써야 해. 그리고 시어머님도. 시어머니도 뭐? 남편이 힘들게 번 돈 허투루 쓰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내가 주눅 들지.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가 돈 관리를 하던지 상관은 없지만 적어도 생활비 타 쓰는 사람이 돈 때문에 주눅들다는 말을 하게끔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 딸의 행동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자꾸만 용돈을 달라고 하기에 돈도 많은 애가 왜 이러나 싶었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돈 쓸 때가 있잖아. 친구 결혼식이나 개인적인 거 살 때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자꾸 뭐라고 하니까. 내가 모아둔 돈이라도 있어야지. 직장 다니면서 모았던 거는 결혼하면서 이것저것 소소하게 집 꾸미고 하면서 다 썼단 말이야. 그러면서 딸도 그럴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대놓고 너는 돈 쓰지 말라고 구박하는 건 아닌데 자꾸만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고 캐물어서 돈 쓰기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영우 씨가 아빠한테 돈 많이 쓰지 말라고 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돈도 안 버는데 남편 카드로 몇십만 원 긁으려니까 좀 그래서. 혹시라도 왜 이렇게 비싼 거 먹었냐고 그러면 나도 좀 기분이 그렇잖아.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사는지 몰랐습니다. 정씨는 기가 막혀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편히 살겠다더니 차라리 회사에 다니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참견하지 않을 돈은 다달이 생겼을 테니 말이죠. 그러고 어떻게 지내? 왜 눈치를 보는 거야? 돈 안 벌어온다고 주부가 하는 일이 없어? 그냥 돈 얘기 몇 번 들으니까 내가 주눅 들어서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왜 주눅이 드냐고. 당당히 말해. 남편 눈치 보여서 식당에서 결제하는 것까지 보고하고 눈치 보기 싫다고 해. 영우 씨가 보고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게끔 행동을 한 거잖아. 어쨌거나 정씨가 화를 내자 딸이 당황해하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정말 분이 안 풀렸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치사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일단 100만 원 보내줄게. 우선 그거 넣었어. 그리고 박서방이랑은 무조건 똑바로 대화 나눠. 정씨는 애써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정씨가 흥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사위랑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딸은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남편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뻔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나 급하게 학교 선배 돌잔치에 가야 하는데 2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돼? 딸의 말에 정씨가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는 사람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돌잔치 있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딸의 변명에 정씨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가야 할 일이 생기면 가는 거고 축의금을 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 사회생활할 돈도 안 준다면 남편을 잡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무조건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아내를 기도 못 펴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죠. 이번만 부탁해. 엄마. 응? 딸도 오죽했으면 또다시 이런 부탁을 하나 싶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보낼게. 전화를 끊고 정씨는 2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정씨도 돈이 넘쳐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쓸 용돈 딸에게 나눠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돈을 왜 정씨가 줘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결혼했으면 이제 보호자는 부모가 아니라 남편이 되는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줘. 딸은 이미 다 들킨 마당에 거리낄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매달 한두 번씩은 꼭 전화를 해서 돈을 타갔습니다. 시집간 딸을 아직까지도 키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너 그럴 거면 차라리 다시 취업을 해. 어? 답답한 마음에 딸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면 애기 안 가질 거냐고 시어머니가 엄청 뭐라고 하실걸. 너 거기에 낳으러 갔니? 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 바보야? 내가 너 그러라고 결혼시켰어? 정씨도 자꾸만 화를 안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친정엄마가 딸이 이러는데 태평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딸이 연락만 해도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나도 그러겠다고 안 해본 줄 알아? 근데 영호 씨가 너무 싫어하는데 어떡해. 생활비 부족하면 말하라고 하는데 돈 쓸 때마다 눈치 보는 내 심정을 엄마가 알아? 딸도 답답했는지 정씨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언성을 높일 사람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씨에게 이럴 게 아니라 남편에게 따져야 했습니다. 너 박서방한테 말 못하면 엄마가 전화해? 아니, 전화를 왜 해? 내가 애야? 애가 아닌데 왜 자꾸 용돈을 달라고 그러냐고. 엄마가 엄마잖아. 친정엄마가 용돈 좀 못 줘? 돈 버는 남편이 살림하는 아내 용돈 좀 못 줘? 생활비와 용돈은 별개야. 전업주부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 돈 한 푼 마음대로 못 쓰고 어떻게 사니? 그러자 딸이 말이 없었습니다. 정씨도 딸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쓰러워서 몇만 원이라도 더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개인적으로 용돈을 주며 살까요? 1년, 10년?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 나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딸의 물음에 정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이제부터 용돈 못 줘. 진짜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엄마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해?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런다고 또다시 돈을 줬다가는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너무해도 어쩔 수 없어. 엄마는 이제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나도 이제 전화 안 해. 그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지지든 볶든 저들끼리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넘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죠. 그런데 한 열흘째 되던 날 저녁에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박서방은?
남편이 고개를 쭉 빼며 딸의 뒤편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나 혼자 왔어. 딸이 거실 바닥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차라리 나 목돈을 좀 줘. 뭐? 용돈 10만 원, 20만 원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아니다. 나 결혼시키면 보태주려고 했던 돈 나한테 주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잖아. 딸의 말에 남편이 놀란 눈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정 씨가 한숨을 쉬면서 대충 설명을 하자 역시나 남편도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런 날강도 같은 놈이 다 있어. 좀처럼 남 욕을 하지 않는 남편도 사위더러 이놈 저놈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주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정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차라리 결혼할 당시에 그렇게 말했다면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 딸에게 돈을 준들 뭐가 달라지나 싶었습니다. 맨몸으로 결혼해서 이런 거 같아. 혼수 그 정도 했으면 맨몸도 아니야. 엄마는 더 돈 못 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정 씨는 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머리끄댕이를 잡든 뭘 하든 네 남편이랑 해결을 봐야지. 왜 엄마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시집에서 집도 받고 남편 돈 타서 쓰니까 그런 거잖아. 그거 전부 다 네가 원한 거잖아. 정 씨가 그렇게 말릴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결국 돈 안 주는 부모 탓으로 돌리려나 싶었습니다. 정 씨는 딸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 푼도 못 준다고 했지? 정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지원해 주려고 했던 돈도 나중에 주게 되더라도 딸이 사위와 단판을 지은 뒤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몰래 돈만 숨겨놓고 쓰면 부부 사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그게 더 탈이 날 수도 있었고 말이죠. 딸은 쫓겨난 것에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 참 세상 그렇게 독한 애는 처음 봤어요. 우리가 있는데도 남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제가 뭐라고 하면 시집살이라고 난리를 칠 거고 사돈께서 따끔하게 혼 좀 내주셔야겠네요. 이런 황당한 전화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교양 있는 척은 혼자 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로 사돈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 애들이 알아서 하겠죠? 결혼한 자식 부부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끼어드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당신도 끼어들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안사돈은 기막혀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기분 나쁜 전화를 받고도 어쩐지 웃음이 났습니다. 둘이서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정말로 따지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설에 우리 안 내려갈 테니까 해외여행 한번 다녀와.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시어머니만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아빠 환갑 그렇게 보낸 거 내가 두고두고 가슴 아팠어. 너 무슨 돈으로? 무슨 돈이긴. 남편 돈이지. 아니, 우리 돈이지. 잘 해결이 된 거야? 아주 시집에서 뒤집어 엎어버렸지. 이제 시집이랑 처가랑 뭐든 똑같이 하기로 했어. 일단은 생활비랑 낯쓸 돈은 따로 주기로 했고. 그게 과연 다 해결이 된 건가 싶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없어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딸이 여러 가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나 임신했어. 뭐? 정말? 응. 사실 이혼 생각도 잠깐 했는데 애 생기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
그래서 한 번만 더 돈 때문에 내가 눈치 본다고 느끼면 애 데리고 도망가 버린다고 했어. 그리고 그때 가서도 그러면 정말 나 이혼도 감수할 생각이야. 아참, 그리고 애 낳고 2돌 되면 나도 다시 취업하기로 했고. 정 씨는 손주가 생겼다는 말보다 그 말이 더 반가웠습니다. 내가 번 돈은 터치하지 않기로 했어. 나도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이 집에 뭐 팔려온 것도 아니고 이제 돈 때문에 서럽기도 싫어. 근데 영우 씨는 전혀 그럴 리도 없었다고 싹싹 빌었어. 진작 말해볼 걸 그랬다. 그러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당당하게 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전업주부가 죄인은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제서야 정 씨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제 권리를 되찾았다고 하니까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그 전에 우울한 딸의 모습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 달라고 했던 돈은 혹여나 모를 나중에 딸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딸도 이제 그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 알겠지? 딸의 말에 웃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든 안 가든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산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딸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정 씨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